내가 되어봐. 당시 14살. 고등학교에서 크로스컨트리를 해서 당시 꽤 건강했지만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었어. 스카우트 하이킹 중 그랜드 캐니언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바스파이 원주민 보호구역에서 며칠을 보내. 그룹은 자연스럽게 느린 사람들과 빠른 사람들로 나뉘어졌어. 보통 난 빠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내 친구가 돼지 새끼라 걔랑 같이 느린 그룹에 남게 되었지. 나는 바위 덕후라 지질 구조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했어. 느린 그룹의 또 다른 장점은 이것저것 살펴보느라 좀 뒤쳐져도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지층은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수평이었다가 위로 꺾여 올라가는 줄무늬가 하나 보여. 협곡의 벽을 조금 타야 하지만 저 정도는 별일 아니지. 뚱땡이 친구에게 희한하게 생긴 바위들 좀 보러 가겠다고 나중에 따라잡겠다고 말해. 친구는 내 돌에 대한 집착을 받아들여. 줄무늬에 가까이 다가가니 안산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이상한 일이었어. 왜냐하면 화산암은 그랜드 캐니언에선 있을 수 없었거든. 이제 정말로 궁금해져. 줄무늬를 들여다볼 수 있는 평평한 곳까지 가는 길을 찾는 데에만 30분 정도 소모해. 한 4.5m에서 최대 6m 정도 되는 절벽을 올라가는데 틈새에서 작은 꽃이 자라는 게 보여. 되게 이상한 작은 꽃이야. 녹색의 꽃잎을 가지고 있어. 그때 이후로 그런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 찔러보고 싶어져. 꽃잎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나봐. 내가 손을 대자마자 마치 쥐덫을 만진 것처럼 꽃 전체가 폭발하다시피 하며 꽃가루가 사방에 흩날려. 곧바로 이성이 마비되는 공포에 휩싸여. 바지에 똥을 지려. 오줌도 지려. 그러나 신경조차 쓰지 않아. 왜 그렇게 겁에 질렸는지도 알지 못했지만 그냥 그게 내 즉각적인 반응이었어.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으려 달리기 위해 다치지 않을 만큼만 기어내려간 다음 뛰어내려. 그룹을 향해 전력 질주해. 약간 공포의 스파이럴이라고 해야 되나? 최대한 빨리 달려야만 공포심이 가라앉고 속도를 줄이면 공포심이 다시 돌아왔어. 달리는 걸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게 내 몸을 찢어 발기는 건 알아. 너무 고통스럽고 입 주변이 온통 치매 거품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속도를 줄이는 게 너무나도 무서워서 계속 달리게 만들어. 느린 그룹이 내가 광견병 걸린 박쥐 같은 꼴로 달려오는 걸 발견해.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하지만 그러기엔 내가 너무 빠르게 그들을 지나쳐가. 빠른 그룹까지 따라잡아. 그들 역시 내가 왜 그러는지 물으려 하지만 속도를 줄일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다행히도 스카우트 대장이 나보다 크고 강해서 달려서 지나쳐가는 나를 붙잡아. 듣자 하니 내가 마치 짐승처럼 저항했다고 해. 그것이 오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 지르며 계속 그를 물려고 했다고. 전직 레슬링 선수였던 대장은 내가 기절할 때까지 헤드락을 걸었고 그런 다음 그들은 나를 묶었어. 그러곤 빠른 그룹의 사람 한 명을 느린 그룹에게 보내 무슨 일인지 알렸지만 그들은 어찌할 도리를 몰랐지. 내가 반항을 하니까 어디로 호송하기도 곤란했고 그만큼 깊은 협곡에선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아주 큰일이 나는 거였어. 유일한 방법은 그곳의 하바스파이 부족에 누군가를 보내서 그들의 도움으로 병원에 보내는 거였어. 그들이 내린 결정은 부족에 누군가를 보내 나를 태울 수 있는 말을 구해오게 한 다음 말에 태워서 의료 후송이 가능할 만한 곳까지 데려가는 거였지. 스카우트 대장이 사람들에게 나를 지켜보라고 말하고 부족한테 갔어. 대략 1시간 정도 걸렸을까. 그 사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해. 그들은 나한테 화를 내지조차 않았어. 그저 무엇이 나를 그렇게 겁먹게 했는지에 대해 당혹스러워할 뿐이었어. 내가 하는 말이라곤 무슨 돌과 꽃에 대한 것 뿐이었으니까. 내가 다시 도망치지 않을 거란 걸 알게 되자 그들은 나를 풀어주며 강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게 했어.
확실히 난 좀 괴짜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들 앞에서 그렇게 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 그 사람들은 약간 딱딱하고 이성적인 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들 입장에선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었겠지.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도 이상했어. 그 전이나 그 이후로도 그렇게 자제력을 잃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다 결국 스카우트 대장이 말을 타고 돌아왔지만 의료 후송은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어. 대신 협곡 아래로 내려가는데 말을 사용했지. 그 패닉 상태에서 한 질주가 날 완전히 박살냈거든. 30분 만에 한 6마일 정도를 달렸을 거야. 서 있는 게 고작이었어. 여정의 남은 기간 동안은 그냥 쉬면서 그랜드 캐니언을 내 발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을 만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 정말 2번 다시는 말에 의료후송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길에서 벗어났거나 스카우트 대장이 아니었다면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달렸을 거야. 내가 사실상 제압당했을 때도 두려움이 사라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때까지 내가 달린 만큼으로도 다음 이틀 동안은 기본적으로 불구 상태였으니까. 그 후에도 저력으로 아주 간신히 협곡을 빠져나왔고, 부족민들에게 그 꽃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런 꽃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었어. 그 후로 누군가 산 위에서 등산로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그 이상한 작은 꽃을 떠올리고 그 조그마한 종말의 공액에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을지 궁금해져. 그리고 바위에 대해 너무 많이 떠들어서 미안해. 바위가 너무 좋은 나머지 그만. 닌자 아논과 괴생명체. 캐나다 국경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사는 10살의 내가 되어봐. 어느 여름 나는 닌자가 되기로 마음먹어. 나는 100% 닌자야. 검은색 워터 슈즈, 카모 바지와 상의, 그리고 얼굴과 머리는 카모 셔츠로 덮여있고 모두 멋지게 감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옷이 진흙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쓰레기 봉지에 흙이랑 나뭇잎과 함께 옷을 넣어 기지 밖에 두었었지. 이건 사냥을 하는 아빠한테 배운 비법인데 옷에서 세제나 데오도란트 등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해주는 거야. 사냥 전날 밤에 비누 없이 뜨거운 물로만 샤워하고 그렇게 처리한 카모 위장복들을 입으면 사실상 동물들에게 투명인간이 돼. 침묵을 지키는 하는 말이야. 하지만 난 침묵, 밤 그 자체, 바로 닌자였지. 평소처럼 집 뒤 숲에서 바람총으로 새와 벌레 등을 사냥하며 뛰어다니는 내가 되어봐. 기지에서 닌자 복장으로 완전 무장하고 닌자인 척하며 사방을 뛰어다니기로 마음먹어. 닌자로서 주변을 1시간 동안 뛰어다녀. 주로 집 근처의 오래된 길을 따라 내가 잘 알고 아주 좋아하는 개울을 향해서. 집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아. 한 3마일 정도? 개울은 아마 한 4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을 거야. 갑자기 내 앞에 갈색 털을 가진 커다란 무언가가 보인다는 걸 깨달아. 난 그것을 인지했지만 10살짜리 바보인 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 그것은 오래된 길에서 나를 등지고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 나는 그냥 계속 걷고 달리고 폴짝폴짝 뛰며 그것을 향해 다가가. 가까워지면서 그것에 앉은 키가 180cm는 될 거란 걸 깨달아. 약 9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슬슬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도 깨달아. 내가 말했듯이 이 이야기에서 나는 10살짜리 멍청이였으니까. 그것이 나를 향해 돌아서면서 어깨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야 나는 위험한 상황이란 걸 깨달아. 그것의 몸은 폭이 3피트에서 4피트 정도로 아주 넓었어. 중간 정도의 짙은 갈색이었고 얼굴은 털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지. 눈은 짙은 검은색이었지만 희번뜩했어. 흰자위도 없었고. 돌아서는 동안 어깨 너머로 나를 쳐다봤고 우린 눈을 마주쳤어. 난 왔던 길을 따라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지.
마치 목숨이 걸린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리는 중 멈추지 않고 전력 질주를 하다가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어. 솔직히 이게 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애 처음으로 진지한 결정을 내리려고 했던 기억이 나. 길에 머물러야 할까? 나무나 덤불을 뚫고 지나가야 할까? 나무에 기어올라야 하나? 난 정신을 잃을 것을 감수하고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선택했지. 살아남아 집에 도착해서 모든 문을 잠갔고 미닫이 유리문 같은 것들이 있는 우리 집에서는 노출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게 날 따라왔다는 흔적은 없어. 난 닌자니까. 간신히 숨을 고르고 죽지 않기 위해 잠시 동안 누워있어야 했어. 정말 폐가 부서져라 달렸으니. 그날 밤 밖에서 소리가 났어. 그리고 난 10살짜리 아이처럼 이불 속에 숨어 있었고 다음날 아침 아빠는 아마 곰이었을 거라고 하며 놈들이 떠날 때까지 며칠 동안 집에서 멀리 나가지 말라고 해. 다음날 나는 밖에 나가지도 않아. 아빠가 출근하자 모든 창문과 블라인드를 닫아버려. 그날 다이닝룸 블라인드 사이로 마치 앉아있는 곰 같은 큰 형체를 보았어. 나는 조용히 세탁실로 몰래 들어간 다음 바지에 똥을 지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지. 그날 밤은 밖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이번에는 아빠가 침대에서 나오는 소리도 들렸지. 아빠는 산탄총을 잡고 뒤쪽 현관의 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고마, 저리 가라 고마 라고 계속해서 소리쳐. 전에도 해본 적이 있었어. 곰은 보통 저러면 떠났지. 다음날 나는 같은 의식을 반복해. 모든 창문을 닫았고 모든 블라인드도 내려갔어. 나는 TV를 보고 비디오 게임을 해. 그놈한테 잡아먹힐 수는 없지. 창문에 또다시 형체가 보여. 이제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야.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 아빠에게 내가 괴물을 화나게 했고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말해. 아빠는 당황하긴커녕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 아빠는 쓰레기를 모두 버리고 쓰레기통을 집에서 한참 멀리 치우기로 했어. 잔디도 깎았는데 우리가 놈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주 멀리까지 깎았지. 그런 다음 아빠는 집에 딸려온 자동 전등을 켰어. 이사 왔을 때 맨날 불이 켜져가지고 잠을 깨곤 해서 꺼버렸었지. 99%는 개나 너구리고 1%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빠는 동물관리국에 전화해서 곰이 우리 땅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어. 그 사람들은 화를 냈고 아빠는 그러면 당장 와서 데려가시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건 안 된다고 말해. 아빠는 마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말해. 나는 아빠를 믿어. 그날 밤 불이 켜지고 소리가 들려. 아빠는 뒷문을 열고 고마, 저리 가라 고마 라고 소리치고 또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아빠가 있으니 용기가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불이 꺼져. 잠시 후 불이 다시 켜졌어. 아빠가 다시 소리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빠가 못해 먹겠네, 그냥 곰일 뿐이야, 그러다 말겠지 라고 말할 때까지 이 상황은 밤새도록 반복되었어. 한숨도 잘 수가 없어. 블라인드를 아주 살짝만 연 채로 밤새도록 창밖만 바라보고 있어. 멀리 떨어진 나무에서 뭔가 큰 것이 오는 게 보여. 그것은 매우 빠르고 부자연스럽게 움직여. 마치 움직이거나 멈추기 위해 준비 동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냥 빠르게 움직이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기도 했지. 마치 긴 거미 다리를 가진 곰처럼 보였어. 나는 그것이 1시간 정도 마당을 돌아다니는 것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봤고 이윽고 그것은 마당을 떠났어. 다음날 창문을 통해 마당에 커다란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러 가. 마치 커다란 무언가가 두 발로 서서 우리 집의 모든 창문을 들여다보려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내 창문 앞에는 깊게 패인 자국이 여러 개가 나 있어. 여름 내내 실내에 머물러. 여름 닌자놀이는 취소되었지.
다음 몇 주 동안 몇 번인가 다시 나타났지만 그 후 완전히 사라졌어. 정말 있었던 일이야. 은색의 남자. 2009년 봄방학 때 뉴올리언스에 일주일 동안 간 적이 있었어. 프렌치 쿼터에 있는 호스텔에 묵었었지. 내 룸메이트 중 한 명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집을 잃은 미친 루이지애나 크리올 흑인 남자였는데 그는 점토틀에 직접 찍어 만든 주석 부적을 팔았었지. 이건 그가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야. 그는 근처 육류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하로라고 하는 멕시코 남자와 모하비 사막에서 살았었어. 그들은 이동식 트레일러 주택의 양쪽 끝에 살면서 요금 등을 나누어 냈지. 무슨 한 집에 모여 사는 대학생들도 아니고. 아무튼 그는 한밤중에 하로가 계속 침대에서 뒤척거리는 것을 보고 결국 깨우게 되었는데 그가 울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은 하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들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하로는 일어나서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해. 오늘 공장에서 은색의 남자를 손질했어 라고. 그의 직장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품을 받는 육류 가공 포장 공장이어서 특수한 제품도 받곤 했었는데 그건 방금 사체를 가져온 사람들로부터 받은 요청이었어. 그 사람들이 가져온 건 은색의 남자였지. 그는 사람이었지만 은색이었고 길쭉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하로가 말한 전부였어. 하로는 은색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게 계속 보였다고 말했다고 해. 룸메이트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하로는 차에서 자겠다고 말할 뿐이었지. 이는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하로는 잠을 잘 못 자게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요금을 내는 것도 무언가를 사는 것도 멈추었다고 해. 여기까지 말했을 때 내 룸메이트가 주석 부적 하나를 주었어. 올린 사진이 그거야. 화질이 나빠서 미안. 그는 그냥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동안 그걸 꼭 잡고 있으라 말했어. 그가 한 말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 그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그것 거기 잘 보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 라고 말했어. 내 룸메이트는 하루가 나가서 자리가 비게 된 그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하루가 엄청 늦잠을 자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렸다고 해. 룸메이트는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말하며 서두를 필요 없는 평화로운 아침인데 아직 아침이 아닌 상태라고 설명했어. 하루와 함께 살던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는 가위에 눌린 채 깨어날 때가 많아졌다고 해. 룸메이트는 이야기가 끝나감에 따라 쌀쌀맞게 굴기 시작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만으로 충분히 이상하지 않았어? 은빛 남자는 어떻고? 같은 말을 하며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어. 나는 아직이라고 말하고 계속하도록 재촉했고 그는 아랫입술을 핥으며 그래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지. 그가 마지막으로 하루를 본 것은 담요 위에서 자고 있을 때였어. 그는 또다시 가위에 눌리며 깨어나 하루의 침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알아? 뼈까지 떨리는 것 같은데 난 움직이지 않았어. 그가 정확히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그가 쓰는 방언은 남부 쪽이나 자메이카 쪽도 아닌 내가 알지 못하는 거여서 그냥 크리올 방언이었던 것 같아. 여튼 그는 옆으로 누워 하루를 바라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는데 묘사하길 그 어떤 것보다 더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마치 애완동물이 방금 죽은 것 같은 느낌. 방금까지 살아있던 개가 그냥 갑자기 꽥하고 말이야. 바로 그때 그는 내 손에 들린 부적을 가리켰어. 들어봐. 그의 머리는 그렇게 길쭉하지 않았지만 그건 하루였어. 그게 하루가 아니었다면 그가 잘났던 그 은빛 남자가 그 침대에서 자고 있었던 걸 거야. 일어나 앉아서 나를 봐. 그를 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 그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어. 하루 혹은 은색의 남자는 그냥 일어나서 트레일러를 떠났다고 해.
그리고 룸메이트는 그냥 눈을 돌리고는 그래, 그 하루, 그건 하루였던 거야 같은 말을 했어. 그건 지금도 날 소름 끼치게 만들어.